심지은 씨는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는 소식이었죠. 그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론 사업가인 남편의 직책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 여행하고 여행하지만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부풀어 있나요? 남용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오래 안 걸릴 거야. 금방 돌아올 테니 맛있는 거 사다 줄게요. 고마워요, 남용수 씨. 냉장고 자석 잊지 마세요. 심지은이 대답했다. 나보다 더 많이 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처음 시작할 때처럼 나랑 같이 일했어야지. 좋은 직업이야, 엔지니어. 제겐 잠재 고객이 있어요. 무슨 잠재 고객이요? 분기마다 한 번씩 보너스가 전부예요. 어쨌든 당신이 돈으로 날 비난하는 걸 보고 살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글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돈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말해봐. 내가 얼마나 오래 집에 혼자 앉아 있을까요? 이 끊임없는 여행에 지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돈과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아기나 고양이를 낳을 수도 있었잖아. 그만해. 미안해. 기분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심지은 씨가 눈물을 감추려 돌아서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해 함께 공부하다가 그때 사랑에 빠졌다고. 결혼 후 한동안 같은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지만 근무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서로를 지루하게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업무, 동료가 있었죠. 항상 이야기할 것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용수는 누군가에게 혼란을 겪었거나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은은 사업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고 공장에서 계속 일하며 사업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용수는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없는 날에도 할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근무 시간은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에는 집에서 자고 저녁에는 어딘가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일부 고객을 만납니다.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모든 종류의 의혹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기를 바랐죠. 그들은 공통의 슬픔이 있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심지은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남용수 역시 그녀를 많은 병원에 다니게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특히 걱정이 앞섰지만 의사들이 말했듯이 장애는 없고 나이가 허락하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남편이 어디로,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다른 여행을 떠날 때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아프다. 아기도 없고 새끼 고양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어떤 종류의 불안에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아니면 함께 사는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특히 주말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남용수 씨는 근무가 끝나는 주말에 가장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주말 내내 집에 혼자 있는데 출근도 안 하고 남편과 어디 갈 수도 없고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불쌍하게 생각할 거예요. 불쌍한 심지은 또 혼자라고 할 거예요. 남편 없는 아내는 과부보다 못하다는 말이 맞아요. 심지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은은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남편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집안 청소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청소가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낡은 찬장 속 잔해들을 치우던 중, 남편의 서류를 뒤지던 중 갑자기 유언장을 발견한 것이죠. 네, 남용수 씨가
최근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은 이미 가장 무서운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왜 그런 문서를 만들었을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가장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훨씬 더 이상합니다. 남편이 거에게 유산을 물려주면서 유일하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 그것도 완전히 낯선 여성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온성숙이라는 여자. 심지은은 그런 이름과 성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사교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남편은 왜 그녀에게 그런 거액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는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심지은 씨는 남편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소 놀란 듯 조롱하는 듯한 표정의 단정한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남편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심지은은 잠시 놀라서 입을 열 틈도 없었습니다. 성수가, 말 좀 그만해. 시간이 있을 거야.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 남편이 부른다. 심지은은 화를 내며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졌다. 온성숙이 있구나. 한 달에 3번, 주말마다 4번씩 출장을 다니는 그 온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돈을 좀 남겨주기로 했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의 아내인 그녀가 그들을 떠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냥 이혼하고 온성숙과 살면 안 될까요? 아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은은 그에게 지루해했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고 그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불쌍한 여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남용수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전화를 꺼버렸다. 물론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원격으로 논의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심지은은 조금 진정하고 이야기의 줄거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유언장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디서 그런 돈을 얻었을까요? 글쎄요, 모든 것이 다소 이상합니다. 농담으로 내연녀에게 과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호의를 얻기 위해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남용수에게 정말 아내인 심지은이 모르는 돈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남용수의 사업으로는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은은 숫자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금액을 모을 만큼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켜고 로스쿨에 다니다가 지금은 경찰에서 일하고 있는 옛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위치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기댈 데가 없는 그녀였으니까요. 고명기가 전화를 받자 심지은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신세졌어요. 그게 무슨 점수야? 기억해. 넌 항상 내가 속임수를 쓰게 놔뒀잖아. 농담 섞인 대화에 조금은 위로를 받은 심지은 씨는 저녁 무렵에는 어느 정도 괜찮아졌습니다. 남편도 같은 날 도착했습니다. 출장이 그리 멀지 않았나 봅니다. 뭘 준비 중이신가요? 그는 비난스럽게 말했다. 애초에 왜 제 서류를 훑어보셨어요? 제가 준비한다고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서류는 다른 곳에 숨겼어야지. 낡은 지폐들 사이에 넣었어야지. 내가 찢어버리면 온성숙 씨한테 돈이 없어져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말해봐. 그 여자한테 뭐가 그렇게 끌려서 그런 돈을 줬어? 그 돈 어디서 났어? 그리고 언제 죽어요? 조만간이요. 남용수는 우울하게 대답했다. 심지은은 그 말투의 등줄기에 서늘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무슨 소리야?
나 아파. 그래, 미안해. 말 안 했어. 걱정하거나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난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전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야, 자기야. 개인 병원에 갔어요, 성수가. 내 내연녀가 아니라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야. 그런 병을 공짜로 치료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물론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외상으로 저를 치료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식시장에서 매우 수익성 있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샀습니다. 매우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주식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죠. 온성숙 씨에게 저를 치료해주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심지은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고 앉아 있다가 힘겹게 비명을 내뱉었다. 그래서 뭐? 저를 고쳤나요? 지금 건강은 좀 어때요? 남용수, 겁주지 마. 겁내지 마세요. 나 건강이 안 좋아. 말 안 해서 미안해. 미안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미안해. 하지만 적어도 뭐가 문제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다른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온성숙 씨한테 모든 걸 맡길 순 없잖아. 근데 그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만 관련된 게 아니야. 다른 의사한테는 안 갈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치료는 이미 잘 진행되고 있고 예후는 최악은 아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질병이고 어떤 병원인가요?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기요, 제가 낯선 사람 아니에요. 남용수, 어서 말해봐요. 심지은은 울고 있었다. 남편 말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이 병원도 모르고 이 병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당신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심각한 종양과 혈액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은 개인 병원입니다. 전화 받은 여자가 주치의였어요. 너무 젊잖아요. 그렇게 젊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내 애인도 아니에요. 지어내지 마세요. 저한테 소리 질러서 저를 당황하게 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다시 꾸짖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리 지르지 않는 남자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나요? 글쎄요. 저는 아내이지 낯선 사람의 이모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신은 그녀에게 매우 상냥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의사처럼 안 생겼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은 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괜찮아 보였어요. 의사는 또 어떻게 생겼어야 하나요? 흰 가운에 모자를 쓴 나이든 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젊고 단정하죠. 그리고 연인이 아니라 친구처럼 얘기하고요. 심지은, 내 말이 맞아 좀 애매하긴 해. 유언장 고칠게요.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급하게 쓴 유언장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회복을 믿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확실히 제가 병원에 빚진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해서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남기도록 하죠. 나머지는 당신이 가져요. 유언장이라니 무슨 뜻이죠? 결국 죽기로 결심했어? 장래성이라면서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진단을 받으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전 죽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하루는 충분히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눈물과 키스가 있었고 절망과 희망이 있었다. 남용수는 그녀의 전화 때문에 중요한 절차를 다 마치지 못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가 떠나면서 심지은은 하고 싶었지만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인 어제 몸에 변화가 느껴져 임신 테스트기를 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증상을 몇 번이나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미래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열렬한 희망으로
얼마나 많은 테스트기를 샀을까요? 하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실망을 두려워하여 테스트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소중한 두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은 씨는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불안감의 기쁨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미망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엔 심지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지 않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작은 개인 병원 연간실에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 가서 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은은 신원 확인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한다면 남용수 씨가 아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사망한 직원에게 부의금을 모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집에 갔더니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그냥 착오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실수가 아니었어요. 심지은 씨가 연간실에 갔을 때 남편은 창백한 모습으로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절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의사들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키울 건가요? 의사는 그녀에게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아이니까 살아야죠. 남편에게 남은 건 아이뿐입니다. 심지은은 아이를 꽉 쥐고 흐느끼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유언장을 다시 쓰지 않았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배우자가 죽었는데 무슨 유언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돈이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기를 잃고 싶지 않다면 누워서 진정해야 합니다. 남편을 묻을 필요가 없나요? 어서요. 지금 긴장해서 긴장 없이는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아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쉬어야 합니다. 그녀는 그런 끔찍한 말을 해야 하는 것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충분히 이해해요.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묻고 싶지는 않잖아요.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위태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례식은 잘 준비될 것이고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남편을 묻을 수는 없지만 아이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뇨. 이 임신을 잃을 수는 없어요. 심지은은 졸렸다.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약을 먹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반쯤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남편의 발인과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묻힌 곳의 주소를 전해 듣고 퇴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의사는 그녀에게 긴장하지 말고 몸조리를 잘하고 산전 클리닉에 자주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슴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체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남자아이가 될 것이고 남용수의 복사본이 될 것이다. 그는 분명히 태어나서 자라서 똑같이 웃을 것입니다. 똑같이 찡그리고 똑같이 안아주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할 것이다. 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심지은이 집에 돌아와 미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을 가진 누군가, 어쩌면 동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묻지도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 진지하고 건장한 두 청년이었습니다. 남용수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불행히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죽었고 나는 그의 아내, 즉 미망인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빚의 상속인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빼돌린 돈은 내가 갚아야 해. 난 돈 같은 건 몰라. 심지은은 크게 놀라지 않고 말했다. 남편의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남편의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알든 모르든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얼마면 되나요? 심지은 님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른 곳에서 말씀해 주세요. 경고했잖아. 여기서부터 생각해봐요. 지금 당장 임종훈에게 돈을 갚아야 해. 청년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의 빚과 일을 미루면 닥칠 문제를 상기시키며 자리를 떠났다. 문을 닫고 심지은은 복도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남용수가 저기서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다시 쓰지 않은 유언장과 관련이 있는 걸까? 돈도 없는데 월급이 적은 엔지니어일 뿐이죠. 그녀는 무엇으로 갚을까요? 새로운 걱정이 고명기 씨를 떠올렸다. 고명기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옛 동창에게 전화를 걸려고 할 때 갑자기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는 줄 알고 다시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도 문 앞에 고명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은, 너 사라지는 거 정말 잘하더라. 나한테 찾아달라고 하더니 사라졌잖아. 내가 찾아야 대답할까? 쾌활하게 물었다. 고마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빙빙 돌아요. 남용수가 죽었어. 묻혔어요. 그래? 고명기가 더 놀랐어요. 이런 반전이. 그리고 나쁜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남편이 여자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솔직히 아직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알아냈어요. 남편이 재단의 한 사업객에서 훔친 돈이었어요. 임종훈? 심지은이 물었다. 그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임종원이 한 명 있어요. 아주 진지한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그 사람한테서 남용수가 빚을 졌다거나 돈을 뜯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갚아야죠. 그런데 유언장이 제 이름이 아니라 온성숙 씨 이름으로 작성돼서 저한테는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 여자에 대한 정보요? 예, 개인 병원 간호사인데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고 제가 돈을 주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아기도 곧 태어날 예정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심지은은 힘없이 울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축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러울 만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긴장하지 마세요. 안 갚으면 안 되죠? 가서 차나 물 좀 마시지 그래요? 사실 아직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업가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을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유언장 사진을 찍어두신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에게 보여주고 경찰도 알고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심지은은 학교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그의 낙관적인 태도를 공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그녀는 한참 동안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며 상황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남용수가 어떻게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그랬을까? 글쎄, 그가 온성숙을 너무 사랑했다고 치자. 그녀를 위해 거액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곧 떠날 거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니면 그 돈으로 그녀와 오래오래 살기를 바랐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진단명이 무엇이든 그는 완벽하게 건강해 보였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건강하고 꽃다운 젊은이였습니다. 혹시 유언장을 알고 있던 온성숙이 그의 죽음을 서두른 것은 아닐까요? 고명기는 이 여인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아보고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동지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심지은은 서두르지 않았다. 속은 사업가의 사신이 다시 찾아왔지만 세 사람뿐이었다. 미망인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동행했다. 저는 그 사업가의 변호사 임종훈입니다. 남용수 씨의 죽음과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용수 씨가 남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십니까? 하지만 그 돈도 그렇게 단기간에 다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돈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네, 내연녀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언장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기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가리켰다. 남용수 씨가 죽기 전날 밤에 집에 오면서 가져갔나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온성숙 씨와 연락한 적 있나요? 장례식장에 왔었나요? 글쎄요. 전 거기 없었어요. 심지은은 자신의 상황과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친호는 열심히 듣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심지은이 물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교묘하게 각본처럼 진행되었는지. 남용수는 거액의 돈을 손에 쥐고 온성숙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이제 그는 죽어야만 내연녀에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해야 합니다. 주변에 의료진이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돈은 당신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 문서를 사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남용수는 여기 없는데? 온성숙은 지금쯤 사라졌을 거야. 그런데 죽어 있는 걸 봤어요. 심지은이 외쳤다. 맥박은 짚어봤어? 그런 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행히 임신한 덕분에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병원에 계속 입원할 수 있었어요. 심지은은 창문으로 가서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었다. 변호사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고 아주 비열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한 짓은 선과 악을 넘어선 것이었다. 차라리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나았어요.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야 할까요? 심지은 씨, 내 말을 용서해 주세요. 변호사가 말렸어요. 이해는 하지만 돈도 없고 지금 당장 줄 수도 없어요. 저한테는 너무 비현실적인 액수예요. 채무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죽여버려요. 기분이 나아진다면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아무도 널 죽이지 않아. 발굴에 동의만 해주면 돼요. 결국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당신 남편이 죽었다면 온성숙을 찾아야 해요. 뭐든지 할게요. 누구든 찾아봐요. 이젠 상관없어요. 다음 날 남용수의 새 무덤이 열렸다. 관은 비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와 그의 내연녀를 찾는 일뿐이었다. 온성숙도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심지은은 남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돈과 그녀의 임신 소식은 어떻게든 동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용수에게 강도를 당한 사업가는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부하들을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소문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는 기절한 여자처럼 걷고 관에서 더 아름답습니다. 오, 제발. 그녀는 배우입니다. 연기하는 게 분명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랑 같이 잤을 거야. 남의 돈을 훔쳐서 지금 행복해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같이 훔쳤을까요? 남편이 어딘가로 가면 그녀는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야 했죠. 그들은 그것이 많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둘이 한꺼번에 도망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깨끗해요. 남편이 훔쳤어요. 남편은 가출했고 불쌍한 아내는 고통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항상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당한 비난을 듣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례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들의 가정을 표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상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태도는 많이 바뀌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는 듯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그녀를 불렀어요. 심지은 나는 항상 너를 존중하고 좋은 직원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요즘 내 일로 인해 팀에 좋지 않은 기운이 많이 돌고 있어. 저는 그런 문제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 모든 가십과 소문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만두자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심지은이 그렇게 말하고 편지를 썼어요. 물론 반박하고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기운이 없었다. 심지은은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떨며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곧 아이를 낳게 될 그녀에게는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특별한 저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은 씨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없었고 먼 친척은 거의 알지 못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친척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직업을 찾고 가급적이면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직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문에는 매우 긴 다리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이미 마을 곳곳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잡하고 추악하며 훨씬 더 범죄적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비웃거나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결국 거절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를 고용하려고 했던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심지은 씨는 이미 절박한 심정으로 웨이트리스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학생 시절에 약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달빛을 보고 있던 그녀는 출산 전에 이 시간을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배가 너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일을 못하면 비슷한 직종으로 옮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모든 혜택을 받아야 했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녀는 돈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레스토랑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이미 남편이 한 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심지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아무 죄가 없나요?
남편과 아내는 같은 사탄입니까? 남편이 수표를 공유하지 않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안 했어요. 당신의 불신앙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런 대화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동료들의 태도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와도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귈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민현식 접수 담당자의 태도가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은의 고민을 알고 있었고 심지은을 놀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녀의 단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현식은 그녀에게 팁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은이 말대꾸하지 않고 불평 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믿지 않고 뭔가 숨긴 게 있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찾아볼 거야? 나는 그에게 한 번 말했다.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민현식은 스스로 설명할 수 없었다. 왜 그 웨이트리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돈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식당에 취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불평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금대호, 너 심지은을 괜히 데려갔어? 그 여자에 대한 소문 알잖아. 소문은 듣지 마세요. 문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을 위한 거야. 자기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에 대한 소문은 그 이상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소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아요. 아니, 자네 얘기가 아냐 그녀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과 돈을 가지고 일해요. 그녀가 너무 나쁜 일을 해서 손해만 보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죠. 그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임산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에 짜증이 난 식당 주인은 그를 내보냈다. 오금대호는 전혀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심지은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첫째, 그는 임신한 여자의 인생을 망칠 생각은 없었다. 둘째, 그는 최근 민현식의 활약에 다소 불만이 있었다. 관리자는 너무 욕심이 많고 무례하고 과장의 의심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를 잡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웨이트리스들은 종종 그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것 때문에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금대호는 자주 생각했다. 그들은 영리한 악마이지만 그를 해고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누구로 대체할까? 남 탓할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현식은 그랬다. 사장의 중재는 심지은을 대하는 태도만 망쳐놓았고 점점 더 심지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갔고 결국 해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부정적인 특성, 즉 단순히 그녀를 모함하기 위해.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편리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은이 서빙을 맡은 테이블의 손님 중 한 명이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존경할 만한 남자는 소란을 피웠다. 접수원이 도착하자 그는 그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걱정 마세요.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나는 이미 우리가 당신의 물건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제 당신에게 돌려줄 것이고 범인은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범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지갑에는 돈 외에도 저에게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을 무사히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손님이 소음을 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꽤 비싼 레스토랑에 왔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전차 같았어요. 매니저가 심지은 씨를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했어요. 어서 예쁘니 돌려줘. 돌려주라니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심지은은 깜짝 놀랐다.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 소리에 오금대호가 달려왔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함정에 빠뜨릴 거라고 했잖아. 첫 손님이 준 지갑을 안 돌려준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감독님이 많이 놀랐어요. 전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평소처럼 서빙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서류 몇 장을 꺼낼 수 있겠어요? 다른 손님이 나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이 여성분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지갑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이 남자가 지갑을 주웠어요. 그리고는 민현식을 가리켰어요. 전 민현식이 돌려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안 돌려줬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민현식이 소리쳤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감히 여자가 하지도 않은 일을 고발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참지 않겠습니다. 레스토랑에 비디오 카메라도 있나요? 물론 있죠.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현식은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몰래 모든 일을 해왔고 자신의 행동이 비디오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영상을 보시죠. 보시다시피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듯이 그 레스토랑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임종훈 씨, 믿습니다. 오금대오가 말했다. 심지은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이 사람이 정말 남용수에게 돈을 빼앗긴 그 임종훈이 맞을까? 그녀는 그 사업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의 비서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가 꽤 젊고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상당히 다르고 나이가 많으며 그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상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그녀를 위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민현식 씨, 손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지갑을 돌려주면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임종훈은 내 사무실로 가봐요. 거기서 얘기합시다. 남자들은 나갔다. 심지은은 구석에 앉아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한편 식당 사장실에서는 다소 흥미로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임종훈 씨, 이 모든 걸 목격하게 돼서 미안해요. 우리 민현식 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명을 씌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여종업원 남편이 당신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민현식은 그 여종업원에게 무슨 일이든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제가 깨달은 점입니다. 그 직원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심지은은요? 네, 남편 때문에 제 삶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분도 저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임산부를 웨이트리스로 고용한 거예요? 대학 학위도 있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전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 잘하고 특별한 호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곧 일을 할 수 없게 될 테니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결국 그녀는 식기세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겠군요. 민현식 씨 대신 해보긴 하겠지만 쫓아내진 않겠습니다. 도어맨으로 일하게 해 해고보다 더 가혹한 벌이 될 거야. 그거 재밌네. 임종훈이 허락했다. 그가 사무실을 나서는데 심지은이 다가왔다. 미안해요. 제 편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기 달려들어 사람들을 웃겼어. 그건 그렇고 소장님 만나러 가실 건가요? 그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고맙네. 그리고 저와 제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정해요. 믿어요. 이제 모든 걱정은 잊어버려요. 당신 인생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심지은이 매니저를 맡기로 했습니다. 심지은은 복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적을 더욱 짜증나게 한 것이죠. 반면 임종훈은 그녀와 뜻밖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한 식당에서 그녀를 만나 퇴근길에 집까지 태워다 준 것이죠. 피곤한 심지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지인처럼 지냈습니다.
임종훈은 그녀에게 자신이 호라비이고 출산 중 사망한 아내에게서 5살 난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아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집에 없을 때 누가 아들을 돌봐주나요? 학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추천서도 좋은 유모요. 상치훈은 원칙적으로 그녀에게 만족했다. 임종훈이 대답했다. 그리고 심지은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임산부가 낯선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은은 그가 그녀에게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고 거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너무 외로웠다. 친척도 친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 대화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불만을 토로하며 이해와 지원을 기대했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녀는 임종훈의 집에서 자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초대해 아들과 보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취직한 유모 이혜경은 언젠가는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 부자 호랍이 말이죠. 젊고 예쁜 데다 아이와도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왜 안 될까요? 물론 당장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녀는 그의 호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모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어린 상치훈이만 좋아하면 아무데도 안 갈 테니까요. 상치훈이 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할 거야. 그러다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울면서 아빠를 찾게 될 거고 그게 끝이에요. 이혜경은 확신했다. 그런데 갑자기 임종훈의 인생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고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임종훈은 한 번도 집에 누구를 초대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는 오직 아내만 기억했고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지금까지는요. 그리고 지금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혜경은 다시 상치훈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은근히 이 고모에게 등을 돌렸다. 그 아줌마 좋아하니? 그녀는 둘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었다. 뭐 나쁘지 않네. 소년이 대답했다. 예쁘다. 그녀가 나보다 더 예뻐요? 유모는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뭐 나보다 그녀를 더 사랑해? 하지만 아니, 나는 당신에게 익숙합니다. 그녀는 그냥 손님일 뿐이야. 네 아빠는 그분이 네 엄마가 되길 바라시는 것 같아. 그게 좋겠니? 모르겠어. 아마 아니겠지. 그럼 여기 있을래? 당연히 아니지. 너한테 엄마가 있는데 왜 날 원하겠어? 나도 엄마가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 애가 길을 잃었어. 곧 자기 아기를 가질 거야. 그 말은 엄마가 필요 없다는 거지. 널 고아원에 보내서 널 방해하지 못하게 할지도 몰라. 제가 방해가 되나요?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심지은 이모가 네 엄마인데 자기 아기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이모는 남자아이를 계속 겁을 줬어요. 결국 아이는 심지은 이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빠에게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다가오기까지 했어요. 아빠, 나한테 새 엄마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심지은 고모랑 결혼할래? 아직 모르겠다, 아들아.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마음에 들어? 아니, 그런 엄마는 싫어요. 다른 사람을 원해. 이혜경 같은 사람. 상치훈이 울 뻔했어. 그럼 이혜경이 유모야? 이혜경이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아니, 안 돼. 다른 엄마가 있으면 유모가 무슨 소용이야? 이혜경은 떠나고 난 저 이모랑 지낼 거야. 싫어요. 아빠, 이모 보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혜경을 내보내지 않고 곧 심지은에게 함께 살자고 했다. 첫째는 아들이 이모에게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임신 중인 그녀가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심지은도 동의했다. 이혜경은 상치훈을 미래의 엄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은과 직접 관계를 맺어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심지은은 자신이 보여주려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임종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모든 대립에 매우 지쳐 있었고 어떤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은 씨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린 상치훈의 태도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죠. 상치훈은 그녀에게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날마다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은이 말을 걸기만 해도 이혜경에게 도망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곧 너도 아기가 생길 테니 안아줄 수 있는 아기가 생겼어. 그리고 아빠는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할 거예요. 그 아이는 필요 없어요. 심지은은 이런 이야기로 임종훈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태도가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아기가 이혜경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하지만 상치훈이 보모에게 너무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어쩔 수 없었다. 심지은이 출산할 때가 되던 전날 임종훈은 출장을 떠나야 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말했다. 같이 병원에 가자고요. 저도 출산에 참석하고 싶어요. 그는 심지은을 정말 걱정했다. 첫 번째 아내와의 비극으로 인해 다가오는 행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심지은은 그에게 간청했다. 의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고 물론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고 일주일도 사흘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떠난 바로 다음 날 임종훈은 몸살 기운을 느꼈고 진통이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시 이혜경과 상치훈은 마침 산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직접 구급차를 불러야 했지만 의사를 기다리던 중 심지은은 실신했습니다. 의사들이 도착하자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했고 그 결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심지은 씨의 몸 상태도 걱정거리였습니다. 수술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임종훈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은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이혜경과 상치훈이 전화를 걸었지만 심지은이 나갔다는 말만 돌아왔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돌아오자 아들이 달려와 심지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떠났다고. 아무 말도 없이 저한테 욕만 하고 그런 나쁜 놈이랑 살기 싫다고 했어요. 제가 필요 없으셨고 심지은 씨만 걱정하셨던 거죠. 라이벌이 산부인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혜경은 그 아이를 처리하려 했다. 임종훈은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혜경에게 해명을 하기로 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유모가 대답했다. 당신이 떠난 후로 너무 불만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상치훈을 혼낸다고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와서 물었죠. 상치훈아, 왜 그래? 울고 있잖아. 둘이 싸운 것 같아서 나갔어요. 사실 어린애랑 싸우는 건 역겨워요.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둘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어요. 화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혼할 거면 결혼하세요.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집주인이 말을 끊었어요. 그는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 그게 무슨 뜻이죠? 출산 직전에 어디로 갔을까요? 아기와의 단순한 다툼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집을 나갔다면 왜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갔고 소지품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이혜경은 뭔가 어두운데
어린 나이의 상치훈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가 심지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심지은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산부인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은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임종훈에게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었다. 임종훈은 사랑하는 아기를 무사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출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행히 심지은 씨는 살아있었고 상태도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임종훈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심지은을 꼭 안아주며 여보, 어떻게 출산을 앞둔 걸 알면서 그렇게 떠날 수 있어? 결국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었어. 그는 그녀에게 뽀뽀를 하며 그녀를 꾸짖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아플 때 집에 있었어요. 이혜경과 상치훈은 산책을 나갔고요. 제가 직접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럼 당신이 끌려가는 것도 못 봤나요? 네, 당연히 못 봤죠. 하지만 혼내지 마세요. 이혜경이 나 안 돌봐줘도 돼요. 아기를 돌보는 건 이혜경의 의무고 잘하고 있으니까요. 젊은 엄마와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 그는 심지은에게 다시 한번 입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상치훈아, 심지은 고모랑 왜 싸웠어? 내가 그랬으니까 나한테 울부짖었어.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몸이 안 좋으신데 곧 오실 거예요. 남동생이랑 같이요? 그래, 내 동생도 있고 같이 살게 될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요? 날 못 살게 굴어요. 거짓말하지 마. 걘 널 해친 적 없어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아기가 생겨서 날 원하지 않아. 그때 애가 울었어. 어머, 상치훈아. 누가 그래?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넌 내 아들이야. 사랑해. 내가 왜 널 사랑하지 말아야 해? 한 사람 더 있다고 해서? 한 명 이상 사랑해도 돼요. 심지은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너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누가 심지은이 나쁘다고 사랑하지 말고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이혜경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임종훈은 뭔가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래, 너 심지은 고모랑 결혼할 거라고 했어. 그럼 내가 필요 없겠네. 임종훈이 보모를 불렀어요. 왜 그래, 이혜경? 집안에 이런 멕시코식 정열은 필요 없어. 미안하지만 너랑 나랑은 안 되겠어. 그럼 이만 가볼게요. 상치훈이 베이비시터. 마지막 기회를 이용하려는 건 어때? 상치훈, 알았어. 네,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건 두고 봐야죠. 여자는 흐느끼며 모든 걸 심지은 탓으로 돌리면서 짐을 싸러 갔다.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상치훈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새 엄마가 널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는지 보자. 당장 나가. 임종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은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하고 임종훈에게 돌아와 아들을 키우며 장남으로 여겼던 상치훈과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임종훈은 생부를 찾을 수 없자 곧바로 자신의 성으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했다. 그는 내연녀 온성숙과 잘 숨어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심지은이 출산 후 완전히 회복되자 임종훈은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그녀가 일했던 바로 그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혜경도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모 일을 그만두고 웨이트리스로 취직한 것이죠. 그곳에서 민현식 씨를 만났습니다. 민현식에게 임종헌 집에서 당한 끔찍한 일을 털어놓았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야. 민현식이 말하길 그래도 그놈들한테 복수해야지. 난 상관없어.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보자. 결혼식인데 설사약을 먹이면 어떨까? 그러면 어떨지 상상이나 돼? 자기 결혼식에서 바지에 똥을 쌌다고? 민현식이 웃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여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드카가 더 좋다고. 수액 알레르기가 심한 거 알아요. 언젠가 음식에 넣어야겠어. 더 흥미로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랑은
목이 심하게 부어서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하객들 중에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임종훈의 목을 응급으로 절개했고 임종훈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 비극으로 이어질 뻔한 민현식과 이혜경의 행동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결국 범인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임종훈은 구해졌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막내 아들이 성장하자 부모님은 휴가를 맞아 바다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용수와 그의 여주인은 행복하고 해안에 살고 있으며 자신의 요트와 카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꽤 잘 정착했고 이미 그들의 잔악 행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행히도 범죄자 자신도 전처와 그가 강탈한 남자를 보고 자신의 번영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수가 빨리 짐 싸자. 어서 가자. 그는 내연녀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임종훈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뒤였다. 결국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모두 벌을 받았다. 임종훈은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았고 아내와 아이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